모듈러 공법은 건물의 이제 7에서 80%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을 한 뒤에 이제 현장으로 운반해서 조립하는 건축물이고요. 네. 기존에 비해서 공사 기간을 최대 3분의 1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완공된 최고층 수가 13층이고요. 네. 이제야 이제 20층 넘는 주택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나 뭐 해외 국가들은 4, 50층을 넘나드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모듈러 시장은 이제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면은 현행 건축법상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좀 제작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좀 모호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기존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허가 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주는군요. 네, 허가를 해준다 해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건축하는 데는 별로 많이 안 걸리는데 인허가 해주는 그 기간이 더 길다는 겁니다. 네네. 압권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을 머스크도 선택했던 모듈러 주택이라는 주제를 좀 갖고 왔는데, 저희 한지원 기자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조금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최근 건설 경기가 좀 장기 침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들고 와 봤는데 그 건설사들이 요즘 3월이 주총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는 이제 신사업을 통해서 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에너지 사업이나 시니어 타운에 힘을 쓰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듈러 공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근데 모듈러 주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듈러 주택. 사실 모듈러는 네.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아, 네. 모듈러는 들어도 뭐 너무 지긋지긋하게 들을 정도여서,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네. 때는 모듈러 스마트폰 만든다고 해서 이 스마트폰에 블록 모듈마다 조립하면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자동차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동차도 뭔가 모듈러 자동차 뭐 있었던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맞아요. 아무튼 모듈러는 엄청 들어봤는데 모듈러 주택이다. 네, 이게 한마디로 그 레고식 건축이라는 건데, 네. 그 사진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기존 건축 방식은 이제 현장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듈러 공법은 건물의 이제 7에서 80%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을 한 뒤에 이제 현장으로 운반해서 조립하는 건축물이고요.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릴 적 놀았던 그 레고 블록을 이제 이렇게 쌓아 올리듯이 하나하나 조립해서 만든 주택입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일반화된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 공법인데, 네. 이게 모듈러 공법은 기존에 비해서 공사 기간을 최대 3분의 1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건설 폐기물이 한 90% 이상 이제 재활용이 된다는 거에서 네. 또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듈러 건축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게 모듈러 주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걸 보면은 혹시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겹겹이 쌓아서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좀 네.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이게 좀 일기 신도시에서 썼던 방법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네. 이게 약간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일기 신도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이었었어요? 네, 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일기 신도시 때는 이제 건설 당시에 건축 자재나 구조물을 좀 표준화해서 모듈을 제작해서 이제 시공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네.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공법이라고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패널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벽체나 바닥 슬래브나 뭐 계단을 미리 만들어서 조립하는 형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물만 사전 제작해서 옮긴 거였고, 그래서 공장에서 제작된 비율은 20-30%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립식 시공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듈러 공법은 건축의 한 70에서 80% 공장에서 제작한 후에 현장을 이제 조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전체에 여러 개의 방 단위로 나누어서 이제 방방이 이렇게 공장을
이제 네. 쌓아내고 조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장에서는 이 모듈을 쌓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만 하는 게 아니고 철골이나 목조나 뭐 모듈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어허.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모듈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우리가 일반 건설하는 것처럼 똑같이 건설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중에 일부 부품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서 옮겨진 거고 네. 지금 이번 말씀하시는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짓고 네. 일부만 이제 현장에서 네, 마무리하게 그냥 되는. 옮겨서 갖고 와서 이제 그냥 아. 이렇게 쌓아 놓는다는 방식으로 보면 되죠. 아. 네, 그래서 현재 말하는 이게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은 네. 그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이 2019년도에 370억 규모에 불과했어요. 네. 근데 2022년에는 1,757억, 그다음에 2023년에는 8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 1,000억 원대였는데 8천억 원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배경으로는 이제 교육 시설이 좀 촉매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게 23년 기준 전체 모듈러 건축 시장의 한 85%가 네. 노후화된 학교를 재건축하는 학교 모듈러 사업이었습니다. 아, 국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네. 1,000억 원이었던 사업 규모가 8천억 원으로 1년 만에 8배나 증가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올해는 교육부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라고 네. 2,008개 정도의 이제 노후 학교를 새로 지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2033년까지 약 5,400동의 학교 건물이 다시 세워질 걸로 이제 전망이 되면서 네. 2030년에는 2조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학교뿐만 아니고 사실 쓰이던 곳이 또 있는데요. 어딜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막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군대 모듈러 시장도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올해만 간부 숙소 개선 사업이 600억 원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됐고요. 국방부는 이제 내년까지 한 11만여실의 이제 신규 간부 숙소를 좀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계 관계자는 이제 군막사를 새로 건설하면 이때는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간편한 이제 모듈러 공법이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모듈러 공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네. 증가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거의 국가 산업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네. 거잖아요. 교육부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할 거고.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물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모듈러 공법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이게 민자 사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민간단 쪽에서는 별로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지정해주는 방식처럼 하고 있고, 우리한테 친숙했던 그 평창올림픽 때 있잖아요. 이때도 이제 다른 뭐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은 숙소 같은 거 하면은 좀 되게 뭐 안 좋다. 뭐 선수들 좀 뭐 너무 뭐 덥고. 파리올림픽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친환경 한다면서 그 박스로 침대 네,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 박스 부서지는지 보자면서 위에서 발랑발랑 네, 뛰고 그 중국도 그랬고. 네, 그쵸, 여러 그쵸. 그게 있었는데 네. 이게 평창올림픽 때는 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선수단 숙소가 모듈러로 지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지상 2층에 한 700여실의 규모의 이제 숙소가 7개월 만에 지어지면서 굉장히 화제였고, 당시 이제 시공을 맡았던 SY 패널이 일반 콘크리트 공사보다 한 11개월 정도 단축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음이나 단열이 뛰어나고 공사 비용도 한 30% 넘게 줄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그 모듈러 시장의 제일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나 뭐 군대 이렇게 하면은 좀 저층이잖아요. 저도 그 생각 방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듈러라고 하는 게 네. 좋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안전하게 쌓아 올렸겠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럼 63 빌딩 아니면 그 뭐야 우리 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네네네. 123층짜리. 네. 아니면 부르주 할리파 이런 거를 과연 모듈로 지을 수 있을 거냐.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하더라도 한 3층 정도까지는 저도 안심하고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듈러로 지었는데 갑자기 20층이다? 아, 이거
저도 레고 옛날에 해봤는데 이거 높이 지으면 꼭 이게 무너지거든. 근데 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뭐 50층짜리 모듈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모듈러 시장에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현재 이제 국내 모듈러 건축은 이제 학교 같은 이런 저층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30층 이상 이제 지을 수 있다는 거고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해외 모듈러 시장 규모를 봐주시면은 네. 오른쪽 표입니다. 그래서 23년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모듈러 규모가 2022년에 193조였습니다. 근데 10년 뒤 2032년에는 이제 373조 원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까 2030년에 2조 규모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규모라는 게 이제 확연하게 좀 차이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모듈러 주택을 활용해 왔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모듈러 주택이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그 에너지 절약형 모듈러 주택을 개발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물론 테슬라가 이 주택을 뭐 생산하고 뭐 판매를 할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이기하면서 이제 정보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됐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효율부가 이제 정부의 지출 삭감을 좀 주도하는 자문기관인데 네. 이게 과거 머스크가 한 말이 지금 계속 재조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머스크가 2021년에 대저택을 모두 팔고 네. 스페이스 X 사업 근처에 5만 달러 모듈 주택에 이제 거주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트위터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 사진이고요. 이게 주택 스마트업 회사 박서블의 카시타 모델이라는 거고요. 네. 조립식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테슬라가 모듈러 판매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야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다가 테슬라가 네. 머스크가 선택했던 네. 모듈러 주택이라는 말을 어그로는 아닙니다. 어그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지원 기자가 이렇게 넣었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좀 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관심을 되게 보일 수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도 하는 미국뿐만 아니고 네.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네. 이 모듈러 주택이 사실 저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 아, 맞습니다. 네네. 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우리 뭐 철근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고 나무 가격 오르고 다양한 제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 같이 오르긴 했는데 문제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공사를 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가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 자체가 부족해지는 것보다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인구 구조에 대한 그 취재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사람은 있고 사람은 많은데 정작 사회 필수 인원,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수도관 같은 거, 그러니까 수도관을 관리하시는 분들, 네. 그 영어로 이제 우리가 플러머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그 카펜터라고 하는 목수분들, 네. 이런 분들은 건설을 하고 수리를 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할 때 꼭 필요한 분들인데 인구가 대부분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로 많이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건설 현장에서 이걸 쓰냐.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높아진다. 결국 그 인력을 이민자로 대체하고 있었는데 이민자를 지금 멕시코, 캐나다로 쫓아내버린다고 네. 하니까 인력 문제는 미국에서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거의 정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건설 근로자공 제외에 이제 따르면은 네. 지난 1월에 그 건설 기능 인력 중에 60대 이상이 26%였어요. 그리고 50대 이상이 또 60%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네, 5, 60대 이상 분들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업계 관계자도 제가 취재했을 때는 그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앞으로 10년이면은 공사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이제 모듈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딱 이렇게 공장에서 자동화해서 똑같은 툴로 만들기 때문에 네. 인력이 굉장히 많이 감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 인력에 대한 문제로 여러 산업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도 그 가운데 하나인 거죠. 네. 아니 분명히 사람이 있어야 그 철사라도 꼬을 텐데 맞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건설을 하겠냐 이거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나쁜 상태인데 네,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인데 그렇죠? 네. 나아가야 할 길인데 그 길에 아직 우리는 좀 초입 단계다. 네, 이게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좀 정책이나 이런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싱가포르도 레고식 아파트 천국이라고 약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도 네. 그 땅값이 비싸서 굉장히 건물을 고층으로 짓는 그런 지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보시면은 네. 이게 여기도 이제 싱가포르도 건설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러를 일찌감치 모듈러를 시작했고요. 네. 싱가포르 건설청이 올해 말까지 주택 건설 시장의 70%를 모듈러 방식으로 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 사진인데 지금 2019년부터 전체 아파트의 31%인 이제 모듈러 아파트 비율을 네.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건물이 지금 왼쪽에 있는 2022년 완공된 사우스 에비뉴 레지던스라는 건데 왼쪽 사진입니까? 네, 왼쪽 사진입니다. 이게 3,000개가 넘는 모듈을 조립을 해서 56층의 쌍둥이 빌딩을 지었습니다. 와. 안 그래도 아까 댓글에 네. 농막 수준밖에 안 될 거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농막 네.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몇 층이라고요? 이게 56층. 그다음에 이제 와. 쌍둥이 빌딩이잖아요. 56층 네. 쌍둥이 빌딩을 네, 그리고 이제 192m인데 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듈러식 아파트고요. 음. 그리고 이제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 허용된 최고 높이랑 같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중국은 이제 내년부터 새로 짓는 빌딩의 한 30% 이상을 모듈러 방식으로 건축을 할 계획인데요. 중국은 근데 애초에 이 공법을 이용해서 되게 빠르게 짓는 걸로 유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 10층짜리 빌딩을 28시간 만에 조립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제가 예시를 캡처를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네. 이게 브로드웨이라는 그룹이 28시간 48분 만에 10층짜리를 지었다면서 이제 자사 유튜브에 올린 거죠. 아. 근데 당시 이제 화제가 됐던 영상을 캡처해 온 건데 네. 물론 당시 이제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보니까 왼쪽 위에가 3시간 30분 됐을 때. 네. 어. 맞습니다. 3시간 30분 됐을 때 한 2층까지 지었었네요. 그러고 나서 네. 이제 오른편으로 갔는데 아래 보니까 28시간 45분 만에 10층짜리가 완공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파트의 모습이고 아, 네네. 네, 이게 모듈러 하는 그 공장? 공장 안에 네, 어. 모습입니다. 공장 안의 네. 모습이군요. 그리고 사실 일본도 지금 그 고베대 지진 계기로 네. 모듈러 시장이 확대가 됐었고 음. 모듈러 공법이 이제 내진에 되게 강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다이와 하우스 같은 일본 대형 건설사들도 이 방식으로 이제 주택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친환경 위주로의 이제 모듈러 주택이 많다고 합니다. 참.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각자 이제 국가마다 좀 특성해서 이제 모듈러 공법이 조금 네. 네, 이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와, 네.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이 네. 나오네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어. 그리고 저거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음. 한국에서는 조금 늦게 이게 도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이제 좀 장점을 높이 보고 근데 되게 특이한 네. 게 일본에서도 이 모듈러 공법을 채용하면서 네, 내진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채용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되게 특이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네네. 저희는 엔지니어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일본과 같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해일도 있는 그런 국가에서도 물론 이제 어떤 모듈러 자체가 아니라 모듈러에 어떤 무엇인가를 넣어서 내진 성능을 높였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듈러 공법이 내진 성능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모듈러 공법을 좀 채용하는 그 트렌드다라고 네네. 하는 거는
팩트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은 여기가 그 세종시 행복주택의 경우인데요. 네. 이게 뭐 벽체나 창호 배관을 이제 모두 포함한 이제 모듈러를 가지고 군산 포스코 공장에서 이제 옮겨와서 조립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150km 떨어진 곳에서 옮겨온 건데 네. 이게 왼쪽 사진을 보면은 당시 건설 현장 사진인데 지금 지하 4층에서 지상 2층까지 전통적인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먼저 시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듈러 공법을 3층에서 7층까지만 해서 이제 들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듈러 한 개 길이가 한 11m, 그다음 폭이 한 3m 정도 되는데 네. 무게가 23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한 개를 정확하게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LH에 따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듈러를 쌓기 위해서 시작해서 한 97일 만에 이 적층 작업을 마쳤다고 하고요. 네. LH 관계자는 이제 공사 당시에 여름 장마랑 폭염으로 공사를 사실 좀 많이 할 수 없었대요. 작업이 불가능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7일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지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와, 왠지 저 그 한 칸 한 칸이 네. 컨테이너 크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해요. 그 왜 그러냐면 네네. 일단 만들었으면 트럭에 실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네. 모듈러를 위한 트럭을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아, 그쵸. 그럼 기존에 쓰던 네. 트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네. 기존 트럭들은 컨테이너를 다 싣고 다녔단 말이지. 그러면 그 컨테이너의 크기만큼만 딱 모듈을 맞추면 기존 트럭을 이용해서 다 수송이 가능하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것도 약간 지금 국내가 네. 이렇게까지 모듈러 산업이 다른 나라가 발전할 때 우리나라가 발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게 좀 약간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그 지금 이론적으로는 공사 기간이 단축하고 네. 그다음 사업비가 절감하면서 좀 장점이 많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기도 합니다. 수송이요? 네, 운송의 문제도 있습니다. 운송의 네네. 문제. 네.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은 되게 기술력도 뭐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완공된 최고층 수가 13층이고요. 네. 이제야 이제 20층 넘는 주택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반면 이제 미국이나 뭐 해외 국가들은 4, 50층을 넘나드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모듈러 시장은 이제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국내 문제점을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면은 현행 건축법상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좀 제작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좀 모호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기존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허가 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주는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인허가 과정을 허가를 해준다 해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건축하는 데는 별로 많이 안 걸리는데 인허가 해주는 그 기간이 더 길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모듈러 주택을 이동식 건축물로 볼지 아니면 일반 건축물로 볼지 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주택을 간주해서 그 영구 건축물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영구 건축물이 아니다. 네, 이제 이동식 건축물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 네. 영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는데 이게 비용 문제 이제 제가 운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좀 써놨는데요. 네. 그 한국은 이제 도로법상 화물차 그 총 중량이 한 40톤 을 넘나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폭도 좀 제한돼 있어서 공장에서 모듈러 아파트를 제작을 해도 통째로 운송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안 그래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켓의 그 로켓 발사체의 폭 크기를 누가 결정했느냐? 그 뭐 로마 시대의 로마 시대의 그 도로 폭이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거 아시죠? 그거 네. 경제학은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하지? 아무튼 옛날에 네. 많이 있었던 네. 얘기인데 로마 시대에 있었던 도로폭 크기에 맞춰서 마차가 만들어졌고 그 마차 폭에 맞춰서 철길이 만들어졌고 그 철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운송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운송할 수 있는 크기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 철도 위에다가
로켓 부분품 해갖고 이제 옮겼을 거잖아요. 결국 로마 시대의 도로 폭이 네. 이 폭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쓸데없는 얘기긴 네네네. 한데 지금 이 모듈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운송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운송에 대한 문제점은 이게 네, 이게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특수 트럭이나 아니면 트레인 같은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비용이 좀 감축되는 게 되게 장점이었는데 이게 추가로 더 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게 비용이 적게 들지만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건설사들한테는 좀 부담이기도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네, 그래서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기존 건설사들이 이 방식을 도입하려면 좀 새로운 공장 설비랑 생산 라인이 이미 구축돼 있어야지 네. 그걸 이제 계속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데 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생산 자동화 시스템도 필요해서 이런 점에 또 부담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지금 댓글에서 조금 네.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대중인식 측면에서도 네. 좀 부족한 점이 시장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오래전부터 뭐 집은 현장에서 지어야 된다, 약간 네.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게 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집은 아무래도 좀 컨테이너라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임시 건축물이라는 좀 편견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고 있었고 특히 이제 안정성 문제에서 제일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아직까지 보면은 뭐 층간 소음 문제 심한 거 아니냐,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뭐 부실 공사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진이 많이 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모듈러 공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LH공사에서 한 게 이제 왼쪽 사진이고요. LH가 왼쪽. 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용인영덕 행복주택인데요. 아. 이게 13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데까지 이제 15개월 정도 걸린 주택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오른쪽 거 다 지어진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모듈러로 지어졌는지 네. 아니면 그냥 전통 기법으로 지어졌는지는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전혀 네, 안 그렇게 되네요.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게 2022년 6월에 이제 준공을 한 건데 네. 이 아파트도 이제 하층부는 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했고 그 고층 상층부는 이제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기존 방식에 비해 6개월 정도 이제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그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거는 그 GS건설도 지난 2023년에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라고 설립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모듈러 단독주택을 좀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 회사고요. 네. 아파트 브랜드 자이 있잖아요. 이거를 설계나 뭐 시송 기술, 그다음에 인테리어 콘셉트를 이제 적용을 해서 사진이 이제 자동화 기계로 모듈 주택을 이제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아 왼쪽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그 작년 전남 구례가 DLENC에서 이제 그 전남 구례에서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이제 최초로 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타운입니다. 네. 아, 모듈러 주택으로 만든 타운. 네, 그래서 좀 디자인은 다 똑같은 걸 볼 수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런 거를 이제 국내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긴 그 우리가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인건비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듈러를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모듈러로 가자니 그럼 공장을 지어야 되네? 네, 그렇죠. 이런 야, 네, 공장은 누가 지냐? 네, 무슨 돈으로 지냐? 이런 고민도 있을 네, 거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대중 인식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근데 이 공법이 이제 더욱 확대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부 지원이 좀 가장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 이게 그 해외에서는 이미 되게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그 싱가포르 경우에는 2001년부터 모듈러 같은 이제 노동 절약형 공법을 채택을 하면 정부 발주 사업에서 더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주거 프로젝트를 이제 모듈러 도입으로 의무화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에는 모듈러 공법을 이제 기준치 이상 적용해야 신규 주택 건설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영국에서도 2010년에 이제 모듈러 건축과 이제 전통
건축이 동일한 법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규제에 문제가 있는데 영국은 이미 2010년부터 동일한 법을 적용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30채 이상 신규 주택을 이제 모듈러 방식으로 앞으로 건설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축사에서 모듈러로 지으면 또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곳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허가가 아니고 네. 한 곳에서 허가 절차가 동시에 이제 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도 뭐 영국처럼 이렇게 모듈러 건축의 이제 법적 지위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공공 프로젝트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해외에서는 정말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뭐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까지 네. 해서 모듈러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모듈러 자체가 좋다, 뭐 모듈러 아닌 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네.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인구 구조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성향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대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은 무조건 그 당시 이제 노가다라고 우리가 네네네. 표현을 많이 했으니까 그건 해야 돼. 패기가 있으려면, 열정이 있으려면 젊은 사람은 그 공사판에서 한번 뛰어봐야 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 일을 할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다. 그러면 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는 건설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고, 그 건설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듈러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발전하려면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 정부 지원, 그다음에 허가에 대한 간소화, 뭐 패스트 트랙 같은 게 네네.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 좀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이번 주에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네. 나왔는데 그 건설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으면서 공사비 인상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뭐 최소 10%는 오를 것 같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원자재 값이나 뭐 인건비 상승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면 이런 모듈화 공법이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 댓글이 네, 그렇긴 한데 모듈러를 좋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꼭 미래 산업으로서는 이제 좀 가야 될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국가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좋은 점은 하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이 인구 구조를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설사들도 많은 그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일단 모듈러 주택이 짓는 거는 싼데, 네. 야, 공장 지어서 지으려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갈까? 당분간은 그냥 인건비를 좀 비싸게 주고라도 그냥 건설을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그 계산을 막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좀 자본 투자 한번 해서 모듈러 공장 만들어 놓고 나면 물론 그 한 5년 10년 정도는 감가상각을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뭐 LH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몇 채 이상 지금 짓고 있고 네. 뭐 계획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민간 사업자와 이렇게 뭐 정책이 좀 맞물리면은 더 이제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양말님이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셨어요 혹시? 네,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네. 지금 정부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한지원이 중요하다. 이주호는 왜 자꾸 말을 끊냐? 한지원 그런 얘기가 원샷으로 가라. 정부 네. 지원은 아무 소용없다. 한지원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저희가 모듈러 주택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트렌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변해가고 있는 산업의 구조, 그다음에 인구 구조에 대응해서 건설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선택이 될 수 있는 모듈러 공법, 이것이 오히려 건설사들이 앞으로는 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모듈러 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지원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